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말이죠. 직원별 업무 내용 그 세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이 지배인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청소 직원, 두 번째 시간에 카운터 직원을 제가 강의를 드렸는데요. 혹시 그 강의를 듣지 못한 우리 애독자 여러분이나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는요, 그 강의를 먼저 좀 들으시고요. 청소 직원 먼저 들으시고 카운터 직원 들으신 다음에 본 강의 내용을 들으시면 보다 조금 더 유익하시고 이해하기 좀 편하실 거라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마지막 순서로 사업자 여러분의 업무 내용,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이죠. 또 네 번째 시간에도 제가 많은 꿀팁을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께 공개적으로 많은 정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번 시간에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사례 먼저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요. 지배인 업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께서는 이제 작년 이제 12월경에 저에게 이제 처음 연락이 좀 오셨던 분이세요. 처음 연락이 오셨고, 이분께서는 이제 보통 보시니까 경남에 거주하시고 계시거든요. 경남에 거주하고 계시고, 자기 자본은 10억을 이렇게 투자를 하실 분이시고요. 이분은 이제 호텔이나 모텔을 좀 많이 보셨더라고요. 많이 보셔서 제가 뭐 이제 브리핑을 드리고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물건에 대해서 이제 가볍게 전화상으로만 이렇게 좀 상담을 해드리고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많은 이제 상담을 해드리면서 이분께서 이제 의뢰인께서 호텔이나 모텔을 취득하실 때 많은 이제 도움을 이제 드렸는데요. 이분께서도 상당히 감사하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께서는 이제 뭐 했냐면 임대소득을 누리시기 위해서 숙박업을 하고 싶다. 모텔이나 호텔을 취득하고 싶다. 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임대소득을 누리시기 위해서 호텔이나 모텔을 취득하시기에는 조금 이연 부담이 크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제 논리적으로 말씀도 드리고 이제 화상 통화도 한번 해봤습니다. 화상 통화도 하고 제 유튜브 강의도 이제 많이 들으셨고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분이 임대소득을 누릴 이제 목적으로 저는 조금 사실 반대를 했는데 이제 모텔을 이제 취득을 하셨더라고요. 모텔을 이제 취득을 하시고요. 취득 후에 이제 저에게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취득 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좀 구해달라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업무는 잘 수행을 안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조금 시간이 없어서 좀 도와드릴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른 이제 뭐 중개인에게 이제 또 이제 의뢰를 하시겠죠. 의뢰를 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그 경남에 거주하시면서 그 지인분이 부동산 중개인이 좀 많이 계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께 이제 물건을 많이 이제 상담을 하셨어요. 브리핑을 받으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전체적인 거시적인 측면에서만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 왜 이렇게 임대소득에 대해서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호텔이나 모텔을 취득하시는 것을 왜 제가 이렇게 반대를 하느냐 이렇게 보시면 그냥 단순히 제 생각이 아니고요. 실제 이게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중개 업무를 하다 보면 말이죠.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거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뭐 법률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객님들께서 그 결과를 저한테 또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사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세무 상담을 해드리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아시면서 세무사님과 한번 상담을 하시면 더 유리한 상담을 좀 받으실 수 있다. 또는 제 선에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도세가 얼마 정도 나오시겠다.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 3% 이내에서 그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거는 이제 의뢰인께서 저한테 많은 정보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오차가 조금 발생되는 것 뿐이지, 있는 정보만 그대로 다 주신다면 오차 범위가 없죠. 정확하게 납부할 양도소득세, 또 납부할 지방세, 정확히 이제 계산을 해드리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상담을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피드백을 또 고객님께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직접적인 경험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이제 간접 경험을 합니다. 뭐 이 사례와 마찬가지로 제가 호텔이나 모텔을 취득해서 임대를 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준 적이 없는데, 저는 이제 그런 분을 많이 상담을 해드렸어요. 가급적 직영을 하셔라 그랬는데, 뭐 짧게는 6개월, 뭐 길게는 뭐 한 2년 후에 이렇게 연락이 오거든요. 제가 황제님 말씀을 듣고 그때 당시 직영을 좀 무리하더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아니라는 생각에 임대를 줘가지고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현재 발생이 됐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제 또 상담 전화가 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해결해 드릴 방법이 없어요. 제가 분명히 사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임대를 주시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간접 경험을 하다 보면 임대를 주셔서 성공한 케이스보다는 임대를 주셔서 실패한 케이스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확률적으로도. 그래서 가급적 임대를 주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순하게 여러분께서 임대소득을 보시기 위해서 호텔이나 모텔을 취득한다 그러시면은 자기 자본이 많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라면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호텔의 매매 가격이 50억이다. 50억인데 여러분께서 융자를 한 20억만 받으시고 자기 자본 30억을 투자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임대소득을 줘도 괜찮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누차 강조를 드렸으니까. 또는 뭐 호텔 매매 가격이 뭐 30억이다. 30억이다. 그러면 융자를 얼마를 받으시냐? 융자를 한 20억 정도, 이 정도 받으시고요. 융자를 10억이네요. 죄송합니다. 융자를 10억 받으시고 자기 자본을 20억 이렇게 투자하시는 경우에는 임대를 줘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융자를 적게 받으셔야 이자가 적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임대소득이 많이 창출되겠죠. 그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자기 자본이 많은 경우에는 임대를 줘도 괜찮지만 융자를 많이 받는 경우에는 임대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제가 현금이 30억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30억이 있어서 호텔 하나 취득하려고 해요. 그럼 저는 얼마짜리를 취득할까요, 여러분? 저는 자기 자본이 30억 있으면 이 경우처럼 50억짜리 호텔 안 삽니다. 저는 최소한 한 80억짜리 제가 호텔을 사겠죠. 80억대. 왜? 저는 경험도 있고 2.5금융이나 2금융으로 융자를 받아서 최대한의 레버리지 효과를 누릴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죠. 근데 이제 이분께서는 이제 예를 들면 여기 호텔에 전념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호텔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나는 여기서 나눈 월세만 받아도 돼. 이러신 분들은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이 의뢰인처럼 말이죠. 이 의뢰인처럼 이분은 이제 최대 융자를 받고 취득하시는 거예요. 최대 융자.
최대 융자를 받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최소 자기 자본을 이제 투자하신다는 그런 개념이죠. 네, 합해서 100이니까. 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발생되는 게 이자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겠죠. 네. 그러면 수익률은 낮은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 내용을 많이 올려드렸는데, 가장 최근에 이제 올려드린 내용이 직영, 위탁, 네, 임대시, 네, 차입점 해서 수익률까지 제가 완전히 공개를 해서 말이죠. 여러분께 꿀팁을 딱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률에서 어떤 경우에는 마이너스 얼마를 해주시면 본인의 수익률이 나온다. 그래서 직영할 때와 임대를 줬을 때는 거의 수익률이 50%가 현저하게 하락하거든요. 이러한 제가 강의도 드렸고, 또 보시면은 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 예. 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 그래서 이제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이죠. 네, 임대인. 세를 주는 사람, 임대인. 세를 내놓는 사람, 임대인. 세를 받는 사람, 임차인. 이렇게 해서 이 두 분의 입장에 서서 제가 정말 엄청난 또 꿀팁을 또 드리는 강의 내용이 있습니다. 또 이제 부동산, 신탁 등기라고 해서 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파생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어떤 관계, 이런 내용도 제가 좀 팁을 좀 드리고 그랬는데요. 이게 단순하게 임대소득이 직영보다 낮기 때문에 제가 임대를 주지 말라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이유가 있거든요. 또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죠. 임대차. 두 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제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은 갑이 이제 임대인이고요. 을이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임대인이 이제 의뢰인이시죠? 네, 의뢰인이에요. 의뢰인이에요. 갑을 체결하시면 보통 우리가 이제 존속 기간을 보통 우리가 2년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죠. 2년 존속 기간은 이렇게. 첫 2년은 좋다 이거예요. 첫 번째 2년은 2년 하니까 좀 이상합니다. 네. 그래도 2년이죠. 1년 차, 2년 차. 네. 여기에서 시점이고요. 1년, 2년, 이렇게 해서 이제 첫 2년, 이 존속 기간은 괜찮은데, 여기에서 또, 임차인이 이제 계약을 해지하겠다. 그러면 이때 2년이 도래했을 때 신임차인을 또 구해야 되겠죠. 신임차인. 이때는 서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임차인이. 서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왜? 직영물건이잖아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직영물건이면 아주 땡큐죠. 그리고 첫 이제 매수인이 내놓은 물건은 물건 자체가 상태가 제일 좋은 상태거든요. 리모델링이 완료됐다든지 리모델링이 된 물건을 임대를 주게 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물건입니다. 첫 번째 임차인은 아주 좋아요. 조건이. 그런데 이 임차인들은 말이죠. 단기 수익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단기 수익. 단기 수익을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의 물건이 아니에요. 때가 되면 자기는 자기 것만 챙겨서 나가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애착이 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신임차인이 계약 해지하고 나가고 나서 신임차인을 구할 때 이 임차인의 보증금과 월세를 똑같이 해서는 신임차인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신임차인하고 또 계약을 체결하게 되냐? 신임차인에게 보증금이나 월세를 맞춰주든지,
이 시설이 2년 동안 감가가 발생됐기 때문에 매출이 꾸준히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임대를 주는 경우는. 또는 시설이 부족한 부분을 다시 2년 후에 이때 다시 일부를 수리수선을 해서 뭐 비용이 1억이든 뭐 2억이든 아니면 뭐 5천만 원이든 얼마가 됐든지 간에 신임차인이 그렇게 해야 또 계약을 체결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렇죠? 또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네. 4년 차죠. 네. 그럼 이제 세 번째 신임차인이죠. 네. 이때는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리모델링한 시점이라면 4년이 경과됐죠. 4년이 경과가 됐으면 우리가 1년에 감정가로 봤을 때 20%씩 감가를 우리가 예상하거든요. 그럼 감가가 80%입니다. 이론상. 물론 실제는 차이가 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4년차 됐을 때에는 2년차 때 1억을 수리수선을 했으면 4년차 때는 1억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80%가 감가가 됐으니까 40%가 아닌, 그죠? 그래서 또 2년 이상의 소요했던 비용을 더 투자를 해야 첫 번째 임차인에게 줬던 보증금이나 월세를 그대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니면 계속 낮춰진다는 거예요. 보증금 월세는 계속 낮춰집니다. 보증금하고 월세는요, 반비례 관계, 시간의 흐름이 반비례 관계죠. 이렇게. 네. 여기가 보증금하고 월세고요. 여기가 시간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보증금하고 월세는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 임대를 줄 때 뭐 지가 상승을 원인으로 해서 보증금을 더 받겠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반비례 관계라고 보시기 때문에 계속 수익률은 하락해요. 그러다가 문제는 뭐냐면 처분 시점에 도래했을 때 취득 시점하고 비교했을 때 이쪽에 월 매출이 있을 거고 이쪽이 월 매출이 있을 겁니다. 직영을 했을 때는 말이죠. 그래도 유지가 됩니다. 왜? 이 본인 물건이기 때문에 관리를 지속적으로 잘 하시거든요. 그런데 임대를 줬을 때는 월 매출이 임대를 줬을 때는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그래요. 열에 9은 다 하락합니다. 열에 9은. 네, 그러면 월 매출이 하락하게 되면 취득 가격보다 처분 가격이 더 높게 처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수익형 부동산이니까. 현재 소유자가 누렸던 수익률을 누리지 못한다면 시세 차익을 더 많이 주면서 살 매수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수리수선 비용 내지는 리모델링 비용이 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그 비용만큼 취득 원가 이하로 진행을 해야 이 계약이 성립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제가 이제 팁을 드렸는데요. 또 하나 말씀드려 볼까요? 이 신탁 등기 나왔으니까 마지막으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이 신탁 등기는 말이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대인이 현재 의뢰인처럼 이분이 이제 최대로 용자를 받고 취득을 했습니다.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잔금을 치르면 이제 신탁 등기가 되죠. 최대 용자는 무조건 신탁 등기입니다. 요즘에는 1구명이든 2구명이든 최대 용자를 받으면 금융권에서 최대 용자를 해준 금융권에서 신탁 등기 조건으로 들어가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 신탁 등기를 한번 강의를 들어보시고요. 그러면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이전이 됩니다.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신탁회사로 이전이 돼요. 소유권 이전. 그럼 소유권자가 누굽니까? 신탁회사죠. 신탁회사인데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에서는 임대인이 말이죠. 영업신고증이 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에게 신탁 등기 원부를 열람해 보면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데 뭐 100개면 100개 다 그렇습니다. 예. 그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를 줄 수가 없습니다.
영업신고증을 양도 양수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임차인은 말이죠. 예전에는 이런 신탁 등기도 많이 임차인이 알고도 계약을 많이 체결했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는 임차인이 보증금 보전이 안 되는 이런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갑을 임대인으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왜? 본인 앞으로 영업신고증이 양수가 안 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도 발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임차인이 잘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물건에 신탁 등기 되어 있다 그러면 쳐다도 안 봐요. 요즘에는. 예, 이제 세상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이런 민법상의 내용을 법률을 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세상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혹시나 임대소득을 누리기 위해서 호텔이나 모텔을 취득하고자 하시는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고민을 하는데도 잘 모르겠다. 제 강의 내용을 보면서도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러시면은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은 제가 저희 회사로도 내사해 주시면 거기에 논리적인 제가 설명을 통해서 왜 임대를 주지 말고 제가 여러분께서 직영으로 내가 관리가 안 되지만 오토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제가 논리정연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지배인을 우리가 이제 매니저라고도 부르는데요. 매니저. 지배인을 이제 고용하는 이유가 나오죠. 지배인. 네. 지배인을 우리가 부득이하게 이제 고용을 하는 이제 이유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보통 이제 월 매출이 말이죠. 1억 이상. 제 기준입니다. 제가 일을 해보니까 제가 근무자로서 청소 직원이나 카운터 직원, 지배인으로서 이제 근무를 해보니까 그 호텔에 월 매출이 1억 이상이 나온다. 그러면 지배인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매출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업무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한 매출이 한 7천만 원만 나와도 말이죠. 점심때 편히 앉아서 밥 먹기가 좀 어려울 정도의 사실은 그렇게 업무량이 많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1억 정도 나오게 되면 지배인이 좀 고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택의 여지가 없이 좀 필수적으로 좀 고용을 하셔야 되고요. 또는 이제 카운터 직원 중에 캐셔분 있지 않습니까? 캐셔분도 좀 고용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매출이 1억이 아닌데 상태에서도 지배인을 고용해야 되겠죠. 그거는 뭐냐면 이제 오토로 이제 운영을 하시면서 우리 이제 창업자 여러분께서 다른 사업을 하고 계세요. 또는 내가 계속 호텔에 상주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는 이제 좀 책임자를 한 명 이제 고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게 지배인을 고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창업자 여러분이 계시면은 그 밑에 이제 지배인을 이렇게 고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배인 밑에 이제 카운터 직원이 있겠죠. 카운터 직원 2명만 고용하실 수도 있겠고, 뭐 때로는 이제 3명까지도 이렇게 고용하실 수도 있겠고, 뭐 격일제로 남자 직원 카운터 지명 2명 고용하시고 주간 근무만 캐셔 한 분을 좀 고용하실 수도 있겠죠. 그건 이제 매출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청소 직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규모면 최소한 청소 직원이 4명은 있어야 되겠죠. 네. 2명, 3명, 4명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부부팀을 사용하죠. 부부 1팀, 부부 2팀. 부부팀이 우리가 이 시장에서 조금 고용하기도 좀 쉽습니다. 공급량이 좀 많이 있어서요. 또 좋은 거는 뭐냐면 숙소 방 하나에 부부니까 방 하나만 줘도 같이 생활할 수 있죠. 방 2개만 돼도 2개만 있으면 청소팀은 이제
숙소가 해소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부부팀을 이렇게 많이 고용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창업자 여러분께서 이렇게 지배인을 고용하셔서 지배인 체제로 이렇게 직영 오토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의뢰인께서도 임대소득을 주지 마시고 차라리 이 지배인을 이렇게 고용을 하셔서 운영을 하시면 차라리 수익률도 더 좋고 관리도 훨씬 낫고, 또 향후에 처분 시점이 도래했을 때도 훨씬 유리한 고지에서 매도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배인을 이렇게 고용하셔서라도 직영으로 운영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배인의 급여부터 한번 이렇게 살펴볼까요? 급여. 이제 뭐 첫 번째는 이제 급여를 보통 뭐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300에서 한 350만 원 정도. 업무량이 많은 데는 500만 원도 주는 데 경우를 제가 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최소한 300 이상 500만 원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일정한 급여를 줍니다. 네, 급여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플러스 알파에. 그러면 그 인센티브가 어떻게 주는 거냐? 좀 대실권이 있어요. 대실권. 네. 대실권이 뭐냐면 우리가 한 달에 1일부터 30일까지 있으면 날마다 대실온 개수 있죠? 개수. 그래서 한 달에 대실이 만약에 한 700개가 왔다. 그러면 이 대실 객수당 이렇게 1,000원씩. 제가 이럴 때는 이런 인센티브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1,000원씩 해서 얼마입니까? 70만 원인가요? 70만 원. 일정한 급여 플러스 70만 원.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총 매출. 총 매출의 몇 퍼센트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당사자 간의 협의 사항이니까 우리 창업자 여러분과 지배인하고 같이 이제 협의를 보시면 되겠죠. 또는 이런 경우도 있죠. 월 매출, 여기도 총 매출이 월 매출이죠. 네, 월 매출 얼마 이상, 얼마 플러스, 여기에서 이제 플러스로 나오는 금액 있죠. 만약에 월 매출이 6천만 원 이상 나왔을 때는 그 6천만 원 이상 나온 것 중에서 50%를 주겠다. 예를 들면 월 매출이 6,500이 나왔어요. 6,500이 나왔습니다. 6천만 원 이상의 50%를 주겠다. 그러면 500만 원에 50%. 그러면 뭐 250만 원이 추가가 되겠죠. 기본 급여에서.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인센티브를 책정을 하는데, 대표적인 게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인센티브가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배인의 이제 급여를 책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업무량이 얼마나 많느냐. 매출에 따라서 업무량이 좀 정해질 수 있겠죠. 또 어떤 데는 똑같은 매출인데 업무량이 좀 적은 데가 있겠죠. 그런 데는 상대적으로 좀 급여를 낮게 책정해도 지배인을 고용하기 좀 쉬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근무 시간이죠. 네, 근무 시간. 근무 시간은 우리가 카운터 직원의 출근 시간에 이렇게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카운터 직원이 10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2일 오전 10시까지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면 지배인은 이런 경우에 몇 시에 출근하면 좋을까요? 지배인은 최소한 9시 한 30분에서 늦어도 9시 30분에서 9시 한 40분쯤 이때 출근하면 좋겠죠? 왜 좋습니까? 10시에 출근하는 것보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그 전에 한 2, 30분 먼저 출근해서 말이죠. 오늘 퇴근하는 근무자와 전날 무슨 일이 있었나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왜? 퇴근하는 근무자는요 엄청 피곤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10시가 딱 넘어가지 않습니까? 체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집중력이 급격히 하락해요. 그래서 퇴근하는 근무자를 붙잡고 20분씩, 30분씩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때는 피로감이 엄청 상승하거든요. 근무자가 근무 시간 전에, 퇴근하기 전에 한 2, 30분 전에 지배인이 출근을 해서 전날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이제 일을 매출 현황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가 어떻게 됐는지 지배인이도 검토도 해보고, 또 전날 고생했다고 토닥토닥도 좀 해드리고, 또 당일 출근자와 근무자가 10시에 정시에 잘 교대를 하는지, 근태는 어떤지 이런 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이거를 원래 사업자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지배인을 고용했다면 지배인이 대리인으로서 이거를 관리 감독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하루 일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출근하면 이제 퇴근은 언제 하느냐? 퇴근은 보통 이제 당일 22시, 12시간 근무죠? 네. 12시간, 최소한 12시간 이렇게 근무는 이렇게 합니다. 12시간 근무는. 이렇게 좀 늦게까지 근무하는 지배인은 뭐 한 12시까지도 근무를 하는데, 그건 더 재량권이고요. 최소한 이렇게 한 12시간은 근무를 합니다. 지배인이. 예, 그리고 저녁 10시쯤 되면 숙박에 어느 정도 들어올 손님은 이미 들어왔어요. 예, 10시 이후에는 좀 한가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일 근무자 혼자 근무해도 되기 때문에 지배인은 이제 퇴근을 하는 거죠. 이때 제가 좀 권유드리고 싶은 거는 이 지배인을 숙식을 좀 권해드려요. 숙식 제공. 물론 이제 이 지배인이 가정이 있다면 출퇴근을 좀 원하겠죠. 네, 그렇다면 뭐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겠지만, 이 지배인이 숙식을 원한다면 무조건 제공을 해드려라. 왜? 그럼 이제 지배인이 숙식 제공할 공간이 어디겠습니까? 그 건물, 호텔이나 모텔 내부에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러면 퇴근을 해서 만약에 옥상으로 퇴근하게 되면 당일 근무자가 10시 이후에 어떤 뭐 특별히 그런 데는 없는데 1년 365일 근무하면서 그런 일은 한두 번 일어날까 말까 합니다. 지배인이 필요할 때가. 그래도 여러분 입장에서는 지배인이 호텔에서 잠을 자면은 아무래도 좀 편안하겠죠. 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그래서 이제 숙식 제공을 좀 해드리면 좋다. 지배인한테. 예. 그렇게 하시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업무인데요. 지배인 업무. 예. 지배인의 이제 대표적인 업무가 뭐겠습니까? 대표적인 업무. 첫 번째는 직원 관리. 여러분의 대리인으로서 직원 관리. 두 번째는 시설 관리. 세 번째는 고객 관리.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면 안 되겠죠? 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직원 관리, 시설 관리, 고객 관리. 이 순서대로 적은 거예요. 직원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직원 관리만 잘 되면 시설 관리, 고객 관리는 다 되는 거예요. 직원 관리, 시설 관리, 고객 관리 순으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배인의 업무가 말이죠. 그 영업을 우리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영업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리 능력입니다. 관리 능력인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 이제 팁을 드리자면, 우리 인간은, 모든 인간들이 완벽한 인간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보면 영업을 잘하는 지배인이 시설 관리를 좀 잘 못하고요. 시설 관리를 잘하는 지배인은 또 영업을 좀 잘 못하더라고요. 제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저도 직접 몸으로 겪었고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좀 약간 기계치거든요. 네. 이거 수리할 수 있는 거 제가 손대면 새로 사야 됩니다. 그만큼 제가 좀 기계치인데, 그래서 어렸을 때는 막 시계도 많이 고장 내먹고, 좀 그랬어요. 그래서 아예 지금은 손을 좀 잘 안 댑니다. 차라리 수리점에 맡기든지
예, 이렇게 하지 제가 뭐 뜯어보고 이렇게 잘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영업을 저는 그 대신 좀 잘했어요. 영업을. 예, 고객님들한테 영업도 잘하고 이렇게 전단지도 만들어가지고 제가 일부러 그 인근에 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제 손으로 다 배포도 하고 다니고요. 우리 대표님께, 우리 사업자 대표님께 그때는 뭐 라이터 같은 거, 아니면은 뭐 사탕 같은 거, 봉지로 다 일일이 싸가지고 다 드리면서 식당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다 홍보하고 PR하고 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근에 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비즈니스 손님들이 많이 오는 상권이면은 이런 공단 같은데 이런데 이제 DM 발송도 많이 합니다. 네이버에 검색하면은 주소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총무과나 영어과 쪽에 이렇게 DM 발송을 합니다. DM 발송을 할 때 말이죠. 이 티켓을 하나씩 보내드려요. 무료 숙박권 이렇게 티켓을 그냥 보내면 전단지만 보내면 좀 성의가 없거든요. 무료 티켓을 VIP 티켓권에서 무료 하루 숙박 이용권을 보내드립니다. 특실 그것도 제일 좋은 거 기왕에 드리는 거 일반실 드리면 안 돼요. 제일 비싼 방으로 VIP 이렇게 해서 할인권이 아닙니다. 그냥 숙박권이에요. 드리면은 단 이제 거기다 좀 기재는 해야 되겠죠. 주말 제외, 주말 제외 이렇게 해서 평일날은 방이 만실이 되더라도 이런 손님들은 이렇게 드리면은 담당자가 전화가 100% 옵니다. 왜? 이거 사용이 가능한지 물어보러 전화가 오거든요. 그때 그 영업팀의 담당자의 핸드폰 번호를 제가 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분한테 연락을 하셔서 혹시 출장 손님 오시면 저희 호텔에 좀 연결 좀 해달라. 우리 또 한국 사람들이 좋은 게 말이죠. 이신전심이지 않습니까? 뭐를 하나 받으면 뭐를 하나 좀 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대단한 민족이죠. 그래서 영업을 그렇게 좀 많이 했습니다. DM 발송 이런 영업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제 여러분께서 보셨을 때 두 가지가 완벽한 직원을 선택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직원은 없다 이렇게 보시고 예를 들면 이제 카운터 직원하고 비교를 했을 때 카운터 직원이 영업을 좀 잘한다. 그러면 지배인을 관리를 잘하는 직원이 있거든요. 하물며 뭐 그 타일, 욕실에 타일도 깔 수 있는 실력이 있지 않습니까? 뭐 어지간한 거는 보일러도 다 고치는 그런 지배인도 있거든요. 자격증을 가진 지배인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하고는 전혀 다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지배인을 고용하시면 되고 또 이제 카운터 직원이 좀 수리하는 능력이 좋아요. 그러면 지배인을 영업이 좀 잘하는 지배인을 고용하시면 이렇게 매치가 좀 잘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배인을 할 때에는 제 밑으로 직원을 제가 고용을 할 때 우리 대표님께서 권한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 메일로 이제 직원들 이력서도 받아보고 제가 직접 미팅도 하면서 저는 뭐를 받겠습니까? 카운터 직원에. 그렇죠. 다른 것도 다 보면서 영업력보다는 수리 능력이 좋은 직원을 저는 많이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배인을 고용하실 때 이런 것도 꼭 구분하셔가지고 고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지배인도 카운터 직원과 업무가 많이 겹치죠. 네. 대표적으로 주차장 관리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 다음에 고객 손님들의 응대하시고 각종 수리수습 수리수습도 하시고 또 식사 시간이 되면 이제 직원들 식사 좀 편안하게 하라고 이렇게 교대도 해주고 저는 이렇게 식사를 할 때 말이죠. 제가 먼저 밥을 안 먹었습니다. 항상 직원들 먼저 먹으라 그러고요. 직원들이 다 먹고 나면 제가 그때 올라가서 뭐 옥상에 이제 주방이 있으면 그때 올라가서 항상 제가 밥을 먹었습니다. 이 지배인들은 말이죠. 좀 솔선수범을 해야 돼요. 오늘 갑자기 이렇게 대실 손님이 많이 옵니다. 청소 직원이 3명이 있는데 굉장히 청소량이 많아요. 손님이 들어오는 속도가 막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빨리 올라가가지고 청소 3명인데 제가 청소를 하는 겁니다. 같이 4명이서 하면 그만큼 빨리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바쁠 때는 제가 청소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만약에 이제 주방에 식사를 담당해 주시는 직원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뭐 보통 주방 이모님이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네, 그 이모님이 오늘 부득이하게 오늘 하루 쉬셔야 돼요. 예정이 없던 비번이에요. 공식적인 비번일 때는 우리가 그때는 음식을 이제 시켜다가 배달 음식을 하루 정도는 이렇게 먹거든요. 한 일주일에 2번 정도, 이 정도는. 아니면 일주일에 1번 정도. 근데, 부득이하게 좀 쉬어야 돼요. 그러면 제가, 배달 음식을 시켜서, 대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직접 밥을 해서, 콩나물이라도 사다가 제가 국을 끓여서 직원들에게 따뜻하게, 점심이라도 먹을 수 있게끔 제가 주방 일도 좀 하고, 카운터 직원이 보니까 오늘 컨디션이 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청소가 안 된 방 있죠? 청소해야 될 방. 우리는 청소해야 될 방에 가서 휴식도 취하니까. 그래서 청소해야 될 방 가가지고 한 2시간 자고 와라. 내가 대신 카운터 봐줄게. 그리고 좀 이렇게 좀 쉬라고도 좀 하고요. 근데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그럼 조기 퇴근도 좀 시켜주고요. 우리 그 대표님께서 저한테 그 정도의 권한은 좀 주셨으니까 제가 오늘 카운터 보면 되지 않습니까? 내일 아침까지 하루 좀 쉬게 좀 해주고요. 좀 뭐 또 평일날인데 우리 그 직원이 만약에 뭐 기일이에요, 당일날. 그러면 좀 초저녁에 일찍 제가 퇴근시켜주고 제가 또 카운터 업무도 보고 이렇게 지배인은 말이죠. 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몸으로 하는 게 지배인입니다. 여러분 말로 하면은 그 지배인이 후한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배인 업무가 상당히 좀 많고요. 지배인이 이제 숨돌이 아빠가 돼야 되죠. 만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 주차장, 응대, 수리수선, 뭐 청소, 네, 뭐 하는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영업도 해야 되고요. 영업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고객님들의 좀 불만이 많이 나오게 되면 카운터 직원이 고객님께 이야기하는 것보다 제가 또 직접 가든지 아니면 직접 응담해서 고객님 제가 여기 호텔의 책임자입니다. 혹시 뭐가 불편하신가요?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손님들께서 보셨을 때 단순히 카운터 직원이 응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책임자가 직접 응대해 주면 우리 그 손님들도 조금 더 좋아하시거든요. 그리고 뭐 크레임이 좀 크게 걸렸다. 그러면 손님들께서 환불을 요청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환불을 또 요청해 주면 안 되겠죠. 일반실인데 그러면 특실로 방을 바꿔드리는 거예요. 더 좋은 방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특실이면은 VIP실로 바꿔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표님께 제가 이제 보고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손님이 도저히 환불을 해줘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죠? 환불을 해줘야 될 상황이에요. 도저히 오늘은 공짜로 자라고 해도 안 잘 사람이야. 고객님이 그 정도로 좀 화가 많이 나 있어요. 그럴 때에는 또 지배인이 경험이 또 많지 않습니까? 실제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하다 보면 뭐 별의 별일이 다 있습니다. 청소하는 직원도 그렇고 카운터 직원도 그렇고 뭐 신이 아닌 이상 좀 실수할 수 있어요. 네, 그럴 때에는 제가 환불 다 해드리고요. 환불 다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 VIP 무료 숙박권 있죠? 이것도 하나 제가 티켓을 드립니다. 다음에 오실 때에는 무료로 한번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손님들이 그렇게 화가 많이 나신 상태에서도 조금 안정을 찾으시고 이제 가시거든요. 그럼 다음에 이 손님이 가지고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손님이 다른 사람한테 줘가지고 가지고 오실 수도 있죠. 그 손님이 직접 오시면 좋겠지만 뭐 제3자를 주셔가지고 가지고 오셔도 이게 뭐 무기명이니까 그렇게 오셔도 그 손님이 다음에는 또 저희 단골이 또 되어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가시는 손님들에게 아주 기분 좋게 가실 수 있게끔 이것도 하나의 지배인의 또 역할이 또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지배인의 업무가 상당히 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죠. 마지막입니다. 지배인 순서 마지막.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이제 여기에서 나오겠죠. 무대를 마칠 때에는 조용필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듯이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내용인데 저는 하나의 키워드를 꼽으라면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프.
글씨가 이쁘게 써보겠습니다. 네, 인품. 지배인을 고용하실 때 영업 능력을 보느냐, 관리 능력을 보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이 인품을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인품을 보시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제일 중요하다.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하다. 제가 청소했을 때 지배인을 바라보는 시선도 있었고요. 제가 카운터 업무를 봤을 때도 지배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배인이었을 때 말이죠. 청소 직원, 카운터 직원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역할을 제가 다 해봤지 않습니까? 그때 가장 중요한 거는 지배인의 가장 중요한 거는 다 뭐 중요한 것만 제가 다 필기해드렸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인품이다. 인품. 인품이 좋으면 나머지 부족한 거는 해소될 수 있다. 그런데 다른 거는 다 완벽한데 인품이 부족하면 해소될 수가 없다. 이렇게 한번 볼까요? 네. 또 이제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인품이라는 공간 안에 뭐 직원 관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력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고객 관리도 있고, 다 이렇게 포함된다는 겁니다. 인품 안에. 이게 왜 중요하느냐, 인품이. 우리 이게 호텔이랑 모텔은 말이죠. 근무하는 근무자가 참 다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업무 시간이 상당히 길거든요. 네, 업무 시간이 상당히 길고, 두 번째는 이 숙박을 하시러 오는 손님께서 맨 마지막으로 오시는 게 호텔이고 모텔입니다. 네. 밖에 나가셔서 이제 식사하시고 술도 드시고 놀 거 다 노시고 맨 마지막으로 오는 게 숙박업소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좀 짜증나는 일이 있으면 이 카운터에서 조금 여기서 해소를 하려는 그런 일부 그런 손님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스트레스도 좀 많이 받고 그러는데 제일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말이죠. 이 카운터 직원과 청소 직원. 청소 직원이 숙박업 자체가 이게 3D 업종이라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래도 이 파트에서 퇴사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금이 체불되는 거. 우리 사업자 여러분들이 월급을 안 주세요. 계속 꼭 한 일주일이 넘어야 월급을 주고 그럽니다. 그러면 요즘에는 바로 그냥 퇴사해버리죠. 임금 체불, 뭐 그럴 리 없겠지만 네. 임금 체불이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직원 상호 간의 불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화. 여기서 누가 빠졌죠? 직원 이외에 우리 그 사업자님 빠지시고 고객님 빠지셨죠? 가장 퇴사하는 이유가 많은 이유가 직원 상호 간의 불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지배인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죠. 카운터 직원, 청소 직원이 있어요. 서열로 따지자면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돼 있죠. 청소 직원이 불만이 있다고 해서 합리적인 지시를 하지 않습니다. 지배인이.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본인이 그만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당하게 대우를 한단 말입니다. 인격적인 모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 정의로운 일이 아닌데 저에게 악의를 가지고 나쁜 지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거를 가갖고 대표님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그것도 모양새가 안 좋고 그러니까 그냥 본인 스스로가 퇴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이죠.
그 오산에서 일을 할 때 카운터 직원으로 이제 오산에서 이제 근무를 하려고 이력서를 제출하고 그랬는데 이 그 역시나 그 여기 월급 주시는 대표님은 거의 안 오신다고 하세요. 지배인 체계입니다. 제가 하루 딱 일을 했습니다. 지배인이 고용을 저를 해가지고 하루 딱 일을 하니까 일을 잘하거든요. 제가 조금 책임감이 있어 일 잘합니다. 잘하니까 아침에 말이죠. 10시에 딱 퇴근하는데 피곤하지 않습니까? 저보고 이제 같이 밥을 먹으러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좋죠. 갔는데 소주 한 해장국에다가 소주 한 병을 시켜서 저한테 술을 한 잔 주더라고요. 아침 10시에 이 소주 한 잔이 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예. 아주 그 눈 녹듯이 녹죠. 예. 그래서 저한테 소주 한 병을 딱 먹여놓고는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말이죠. 지배인이 좀 나쁜 짓을 하려면 혼자 하기가 어렵습니다. 꼭 한 명의 파트너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배인이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맞당번, 저랑 같이 근무하는 맞당번도 같이 지금 하고 있다, 나랑.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해서 한번 같이 하자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면 현금 매출을 좀 속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소주 먹고 나와서 숙소에 가서 제 짐 챙겨가지고 바로 그날 이제 집으로 내려간 적이 있는데요. 네. 그런 거는 이제 저 스스로가 저는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 밑에서는 저는 일을 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뭐 그런 사실을 뭐 대표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지배인 참 못쓸 놈이다 뭐 이야기하기도 그렇고요. 그냥 제가 앉기 싫으니까 뭐 제 스스로 떠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직원들 상호 간에 이 불화 때문에 직원들이 퇴사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아까 뭐 지배인 제가 오산의 지배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절대 그런 거 할래 할 수도 없고요. 요즘에는 직원분들도 다 고학력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그 푼돈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또 CCTV라든지 객실 프로그램이라든지 엄청나게 이제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현상이 없는데 제가 일할 때만 해도 좀 그런 게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말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도둑질을 하는 사람보다도 도둑질을 하게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사람이 나는 더 나쁜 사람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비 창업자 여러분, 애독자 여러분께서도 향후에 이제 취득을 하셔서 운영을 하시고 부득이하게 직원을 좀 많이 고용해서 운영하시게 된다면 절대 그런 비밀을 주시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말이죠. 이렇게 퇴사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업자 입장에서는 마이너스죠. 직원들의 퇴직률이, 이직률이 높으면 이 매출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 퇴사의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겁니다. 이거. 직원 상호 간의 이 불화. 이것 때문에 가장 많이 퇴사를 합니다.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손님들에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퇴사하는 직원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건 뭐냐. 지배인이 없는 호텔이나 모텔은 직원 상호 간의 불화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유독 지배인 체제로 운영하는 호텔이나 모텔은 직원 상호 간의 불협화음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지배인의 그 인격, 인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배인 체제로 갔을 때는 어떠한 항목도 하나도 뭐 놓치지 않고 다 필요하겠습니다만 먼저 제가 만약에 지배인을 고용을 한다면 제가 경험이 없는 예비 창업자라고 할지라도 지배인을 고용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사이트에다가 고용 광고를 내면 한 10명 정도는 이제 이력서를 받아볼 수 있거든요. 그때에는 여러분께서 제일 먼저 인품을 살피셔가지고 일은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게 뭐 어려운 일 아니기 때문에 경험이 전혀 없는 직원은 안 되겠지만 일정한 경험이 있으면서 경험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인품이 좋은 지배인을 꼭 고용하셔라. 제가 수차례 여러 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여러분께서 지배인 체제로 모토로 운영하실 때 큰 하자 없이 여러분께서 잘 보유 기간 동안 평균 수익률 이상을 누릴 수 있겠고, 향후에 처분할 때에도 가치가 하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세 차익도 누릴 수 있겠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